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박성민.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정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동학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는 사실 그 11월에 있었던 그 16개월 아기 너무 안 됐어요. 진짜 울었다니까요. 8개월에 입양됐던 아기가 입양 가정에서 8개월 살고 16개월째 죽었어요. 아이고, 냉장고 사건 말씀이신 거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수 사건은 아동학대가 있어가지고 주민이 신고하니까 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냉장고에서 아기 시체까지 나왔던 사건이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 어떻게 조사는 하고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다라고 하면은 아동이기 때문에 7세 미만, 7세 이상은 청소년의 8세부터 물론 이게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18세예요, 18세. 18세요. 요즘에 15세쯤만 돼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수염도 이렇게 나고 뭐 건장해요, 진짜.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아동학대 대상이 되는 법률에서 그렇겠죠. 아동복지법의 3조 1호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동학대라는 거는 아동복지법의 3조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뭐 정신적, 신체적, 성적 그런 가혹행위를 하는 거를 말하고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그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까지 다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어요. 방임까지 포함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좀 두루두루 포괄해서 보호하고 있는 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성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어떻게 보면 포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도 따로 하고 있어요. 보통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따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따로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 목적적으로도 나누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아동학대가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진짜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가 42명이나 된다고 해요. 정말 많죠. 엄청 많네요. 저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한 반이 30명, 40명 되지 않나요, 지금? 근데 42명이나. 네, 그러니까 정말 많죠.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5년에는 뭐 19,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늘어나서 4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바뀌어갖고 서로 좀 더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옛날에는 그냥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사회의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좀 발견했다 혹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분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뭐 이렇게들 공고해요. 옆집에서 뭐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뭐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또는 뭐 이 아동이 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것도. 네, 성적으로는 뭐 아동이 지나치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 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쪽으로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죠. 신고하실 때는 본인이 그런 학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아동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뭐 아시면 아시는 대로, 보호자는 어떻게 사는 누구인지, 뭐 어떤 종류의 학대를 한 것 같은지, 본인이 그 학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뭐 다양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되 혹시 그걸 잘 모른다고 하셔도 그래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뭐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뭐 수요일 몇 시에 이때 출몰하는 저 아이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어떻게 신고하냐 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112에 전화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 앱도 있어요. 아이지킴콜 112 앱이라고 그 앱을 사용하셔도 아주 빨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 여수 사건이라고 아까 초반에 변호사님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 사건에서는 사실 그 마을 그 이웃 주민분의 신고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맨 처음 신고가 닿았던 게 2010년 10월 6일이었다고 저는 기록에서 봤는데 아이가 아무래도 밥을 못 먹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집에
불러서 밥을 줬다. 한번 조사 한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연락 오셨고 아마 그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10일에 나흘 뒤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아직 안 왔냐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동사무소랑 뭐 아동 전문 보호기관 이런 데서 조사를 하셨는데 아이의 뭐 어머니 이런 보호자분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으셔가지고 이후에 경찰 동행하에 뭐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아동을 분리 조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냉장고에서 아기의 사체를 발견한 것에도 그 처음에 신고하셨던 최초 신고자분의 그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서 근데 내가 전에 내가 밥 주면서 듣기로는 동생이 둘이었다고 들었는데 왜 애는 둘만 보호하고 있느냐 그렇게 한 번 더 신고를 하셨다고 저는 기사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동학대 이런 장면을 보고 하는 거 신고하고 이런 것도 되게 드문 경험이고 할 텐데 이 신고를 하게 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증거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잖아요. 사진이나 영상물 혹시 뭐 CCTV에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이 찍혔다거나 그런 건 다 보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혹시 뭐 아동을 또 직접 대면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아이에게 또 불안감이 또 조성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전과 똑같이 대해 주시고 너무 뭐 꼬치꼬치 캐묻는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를 할 때도 그 아동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너무 알려고 해서 그 내용이 좀 바뀌게 진술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 아동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자꾸 다그치는 것처럼 보이면은 불안한 마음에 그 가해했던 뭐 보호자에게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신고 의무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신고는 누구나 물론 할 수 있는 거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직무상 그 아동학대 사실을 쉽게 지득하실 수 있는 분은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어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시고요.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신고 의무자로는 뭐 크게 세 가지 직군을 나누는데 첫 번째 의료인 직군,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 직군, 이런 분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서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계속 보시니까 그러시면서 학대 정황을 아실 수 있게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종사자나 공무원 직군이에요. 이분들은 뭐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요. 관련된 법규라든가 이런 뭐 정착적인 부분이 좀 수정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 16개월 그 아동 너무 안 됐죠. 그 아동의 그 일이 있은 후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해서 새로운 대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전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제대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2차례 이상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지침들이 변경되고 있고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그 아동복지법이나 뭐 이런 학대 처벌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과거에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민간기관에 이런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가 위탁돼 있었는데 그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뭐 당신 집에 좀 들어가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강제력이 없나 보네요. 네네네. 당신 뭔데 뭐 경찰이나 돼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여수 사건에서도 그 동사무소 직원분이나 아동복지보호 전문기관의 직원분이 가셨지만은 뭐 집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또 뭐 그냥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조사가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조금 분리 조치가 늦어졌던 면이 있거든요. 남의 집에 수사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영장이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고 영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충분히 입증 가능한 범죄 의심이 있어야지만 수사기관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행정청이라든가 관련 유관부서에서는 임의적으로 문을 열고 뭐 그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했던 그거를 지자체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지자체에서 따로 뭐 전담 공무원을 임용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런 아동학대 조사 업무나 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제발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래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뭐 여러 차례 신고도 있었고 또 뭐 수차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적시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여러 아쉬운 점으로 남았어요. 이제 뭐 제도도 바뀌고 법률도 개정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기대해 봅시다. 또 옆에 있는 아동,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뭐 좀 더 애정어린 아동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들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좀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채 법률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